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한규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융사고 소식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KB국민은행인데 네. 배임 사고가 발생해서 금융감독원이 지금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규모가 정확히 이번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120억 3,846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가 일어난 기간은 2021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인데요. 이 사고는 내부 직원의 제보와 자체 조사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등에 대한 조작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민은행 내부 직원이 대출 중개업소를 통해 대출을 취급하면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억 원은 해당 직원이 취급했던 총 대출액입니다. 네, 120억 원. 네. 이번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출이 잘못된 과정에서 보니까 은행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그리고 대출 중개인과 연루가 돼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대출 담당 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대출 브로커가 서로 짜고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잘못된 대출이 이뤄졌다면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이 같은 정황을 자체 감사로 파악하고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감찰 결과를 보니 해당 건 규모가 크다고 판단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출 담보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도 확인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는 건데 은행에서 네. 지금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네. 답답한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은행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국민은행은 우선 이번 사건 관련 직원을 조만간 인사 조치하고 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본점 감사부 인력을 한 지방지점에 파견했고 또 대출 업무 관련 팀장이 대출 서류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에도 보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감사부가 해당 팀장이 취급하던 대출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금감원 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사부 조사 결과로 문제가 된 대출 연체는 없고 담보도 82억 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연체나 담보 부실 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2023년부로 기업공개제도를 대폭 고치면서 증권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금융당국이 허수성 청약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이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이 물량을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허수성 청약이 문제로 이렇게 지적이 돼 왔는데 네. 올해부터는 주관사가 허수 청약을 하는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수요 예측 참여 기관에 배정할 물량을 정할 예정인데요. 또 증권사는 기관이 확실하게 약속한 의무 보유 기간에 따라서 물량을 차등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기관이 공모주를 한 번에 대량 매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관사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허수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또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네, 이 새로 시작되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IPO 건전성 재고 방안을 통해서 올해부터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실제 미래 가치에 따라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량 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가 실제 수요와 납입 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받고 또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 가격, 그리고 청약 투자자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개선안과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네, 일부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이 수요 예측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의미한 실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IPO 호황기에서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 첫날 주문이 몰리고 또 반대로 불황기에는 낮은 가격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주문이 집중되기 네, 때문입니다. 보통 그렇죠. 네, 네.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문이 몰리는 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전 수요조사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현행 제도에서 대다수 증권사가 희망 공모가를 설정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기관 투자가의 그런 눈높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다르게 가격 숫자와 공모 물량이 오가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격대를 책정하기 위해 이미 이루어지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장 당일에 가격 변동 폭도 지금 네.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네. 공모주의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이 이 첫날 공모가 대비 63에서 260%에서 또 60에서 400%까지로 바뀌었는데요. 투자 심리 과열이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가격 폭등을 보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뭐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을 주관사에 제공해서 향후 공모주를 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풍제약에서 회계 부정 문제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임원 노모 씨가 총 63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노 전무는 지난해 12월 16일 특정 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는데요. 노 전무는 2015년에서 2017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 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또 영업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노 전무는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신풍제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시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제약에서도 지난해 한 10월이었던가요? 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됐었는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도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약 5년간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한 허위 계상, 그리고 외부 감사 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재고 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허위 매출과 매출 원가를 내고 당기 순이익과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감사인의 외부 조회가 이루어질 때는 거짓으로 채권 채무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시장은 반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이 투자가 끊겨서 경영이 악화된 스타트업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자금력을 갖춘 업계 선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1조 2,52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줄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M&A는 46건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자금난 때문에 투자가 줄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오히려 네. 3배 가까이 인수합병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몸값이 이번에 낮아졌던 이런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인수가 이뤄진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기업 가치가 10조 원 이상인 이 스타트 기업의 여행의 마이 리얼 트립은 적극적인 인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K 콘텐츠 관련 여행지 예약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립을 인수했고 상반기에는 어린이 여행 플랫폼 동키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여행자 중심에서 해외 여행자와 가족 단위 여행자까지 시장을 확장한 겁니다. 명함관리의 1위인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의 컴퍼니는 지난해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 자소설닷컴과 인턴 채용 플랫폼 슈퍼루키를 인수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분야에 진출한 리멤버가 신입과 인턴 채용까지 아우르게 된 셈입니다. 네, 그리고 세금 계산 앱 분야의 1위인 3.3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 앤 빌런즈도 지난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 관리 앱을 개발한 이 하우머치를 인수했는데요. 덕분에 자영업자를 겨냥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밀키트 업계 1위인 프레시지는 2위 업체 테이스티9을 인수하면서 업계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줍줍하면서 오히려 좋은 네. 기회로 이번에 작용을 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몇몇 스타트업들은 사실 저평가된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신사업 분야에도 진출하고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인수합병이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건 꼭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신선식품 유통 스타트업인 이 정육각은 지난달 초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육각이 지난해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인수하면서 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했는데요. 인수자금 중 약 500억 원을 회사 보유 현금과 차입금 370억 원으로 충당했는데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스타트업 M&A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선 유동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M&A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합병 시장에서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산업용 오븐이나 버너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J&K 히터가 공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었던 수주권 계약 마감일이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 매출액 반영이 미뤄졌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선은 이 300억에서 400억 원 규모의 매출액 반영이 이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J&K 히터가 올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미뤄진 계약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J&K 히터가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 기술공사와 맺은 계약 마감일은 올해 12월로 1년 연기됐습니다. 기존 마감일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그룹 테크니몬과의 계약 마감일이 3개월 연기됐는데요. 지난해 9월 J&K 히터는 테크니몬과 산업용 가열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 있습니다. 초기 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 말까지였는데 올해 3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J&K 히터 관계자는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J&K 히터가 지난해 역대급 수주액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마무리돼야 할 공급 일정이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이번에 실적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연기된 계약 2건의 이 확정 금액은 총 465억 원 규모입니다. J&K 히터는 계약 후 초기 성급금 10%를 받고 이 진행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약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니몽에서 수주한 산업용 가열로 공급 계약건은 진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9월 말 기준 해당 계약건으로 추정되는 수주 기록의 기납품액은 59억 원으로 진행률이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인 올해 1분기가 돼서야 수주액 대부분이 매출액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J&K 히터의 유일한 자회사가 하나 있었죠. 네. 아이플랜트인데 이 아이플랜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전체 매출액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 텐데 네, 네. 줄어든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선은 이 JNK리터는 연간 400억 원대 매출을 내는 유일한 자회사 아이플랜트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JNK리터는 지난해 7월 29일 아이플랜트 보유 지분 7만 주 중 이 4만 1,000주를 아이플랜트와 아이플랜트 임직원에게 매각했습니다. 지분율이 70%에서 29%로 하락하면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산업용 가열로 공급업체인 아이플랜트는 재작년 연간 33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만 2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당장은 주식 처분이익 28억과 지분법 이익 소액 반영에 그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유명 온라인 투자 카페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어떤 혐의를 인정받게 됐을까요? 네, 우선은 이 해당 투자 카페 대표는 대한방직, 그리고 조강피역, IS동서 등 중소형주를 노린 시세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강 씨와 공모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 만회에 걸쳐서 200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200억 원 규모요. 네, 맞습니다. 네. 200억 원 규모를 받고 이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말인데 대법원 일부는 투자연구소 소장 강모 씨에게 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매매를 유인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강 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변론이 대부분 무시됐다. 그리고 사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속상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모자들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선고받은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이 공모자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업투자자 강모 씨 등 7명은 죄질에 따라서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벌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공모자들은 조강피역과 삼양통상, IS동서, 대한방직 등 통정 가장매매 혐의와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네. 자, 주동자 강 씨와 공모자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이들은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또 시간과 거래량을 맞춰 통정 매매를 하거나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이용했는데요. 주가가 2배에서 4배가량 오르면서 매도했을 때 수익을 거뒀습니다. 주동자인 강 씨는 90억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종목당 800에서 1,000주 단위 이상의 대규모 통정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 씨 등 공모자들은 강 씨의 요청으로 이 같은 통정 매매를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세 조작의 주동자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무게를 둔 부분, 포인트를 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우선 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의 의도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 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의도가 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정매매 자체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강 씨를 중심으로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규모 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거래에선 우연히 거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감형 사유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부분 역시 법원이 의도성의 여부를 따져서 감형 사유가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주동자와 공모자가 200억 규모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는데 이렇게 이득을 누린 자가 있으면 분명히 네.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 투자 카페에 표적이 된 기업들은 큰 폭의 주가 변동을 겪었습니다. 우선 조강피역은 이들의 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2014년 1월 3만 8천 원대에서 2015년 8월 최대 13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한방직도 2014년 1월 1만 8천 원대에서 같은 기간 13만 원대까지 급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로 호재가 있는 소형주들이 주가 조작 대상이 됐습니다. 투자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가 조작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 중소기업을 노린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시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